야, 고졸 주제에 네가 피아노를 알아? 건반에 손때 묻히지 말고 가서 물이나 갖다 놔. 신우이는 수백 명의 귀빈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며느리 윤희를 하녀 취급하며 쏘아붙였습니다. 여보, 괜히 나서지 좀 마.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제발 주제 파악 좀 해. 남편마저 창피하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죠. 명문대 졸업장과 해외 유학 경력을 집안 자랑처럼 내세우는 이 시댁에서 고졸 며느리는 그저 집안일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해외 음악원 원장과 정재계 인사들이 지켜보는 특급 호텔 대연회장. 아이가 울면서 바이올린을 놓는 순간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연주할게요. 며느리의 그 한마디에 시댁 식구들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1분 뒤 건반 위에 올라간 그녀의 손끝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시댁의 오만한 질서는 단 한순간에 박살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곳에 큰 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도 되기 전에 부엌불이 먼저 켜졌습니다. 집안에서 제일 먼저 눈을 뜬 사람은 윤이었어요. 식탁 위에는 어젯밤부터 들고 자던 체크리스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댁이 1년을 공들여온 문화재단 후원 청소년 음악회 날이었어요. 신우이 딸 예린이가 호텔 대연회홀 무대에서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하는 날이었습니다. 윤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그 무대가 완벽하게 보이도록 뒤에서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하객용 답례품 상자 24개, 예린이 드레스 보관 커버, 여분 스타킹 2켤레, 비상약 파우치, 간식 상자, 악보 가방. 전날 밤에 전부 쌌는데도 하나씩 다시 열어봤습니다. 빠진 게 있으면 그게 전부 윤희 탓이 되는 집이었으니까요. 어젯밤에도 신우이가 보낸 좌석 배치도를 밤 11시부터 3번이나 고쳤어요. 손님 격에 맞게 앞줄 뒷줄을 가려야 한다면서 새벽까지 수정을 시켰는데 윤희가 보낸 최종본에 확인 한마디도 없이 읽기만 찍었습니다. 짐을 현관 앞에 줄 세워놓고 돌아서자 2층에서 목소리가 내려왔어요. 악보는 챙겼어? 지난번 리허설 때도 뭔가 빠뜨렸잖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악보를 챙긴 것도 없어진 걸 찾아낸 것도 전부 윤이었어요. 네, 챙겼어요. 계단을 내려온 시어머니가 현관 앞 짐들을 천천히 후쳤습니다. 한 박자 뒤에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답례품 리본이 한쪽 삐뚤었네. 이런 기본도 못 챙기면서 윤희는 무릎을 꿇고 상자 앞에 앉았습니다. 리본을 다시 매는 손이 조금 느렸어요. 새벽 5시도 안 된 시간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며느리가 어디에 서야 하고 어디에 앉으면 안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는 분이었어요. 리본이 끝나자 이번엔 드레스 커버 접는 방향이 틀렸다고 했고 그 다음엔 비상약 파우치 순서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 집에서 윤희의 자리는 딱 하나였어요. 집 옆이었습니다. 7시가 넘자 신우이가 내려왔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실크 블라우스에 진주 귀걸이까지 갖춘 차림이었어요. 윤희는 땀에 젖은 면 티셔츠 바람으로 생수 박스를 현관 밖까지 끌어다 나르고 있었습니다. 24개들이 한 박스, 허리가 꺾일 것 같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신우이는 그 옆을 지나가며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배운 사람들 오는 자리야. 당신은 눈에 안 띄게 뒤에서만 움직여요. 호텔 무대 피아노는 기사들이 관리하는 거니까 절대 건드리지 말고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층에서 바이올린 케이스를 안고 내려온 예린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16살 아이 어깨가 귀까지 잔뜩 올라가 있었고 활을 쥔 손에 핏기가 없었어요. 신우이는 딸을 보자마자 드레스 주름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떨면 다 티나. 내가 얼마짜리 레슨을 받았는데 거기서 쪼그라들면 엄마 체면이 뭐가 돼. 예린이 입술이 바짝 말라붙어 있었어요. 말을 삼키는 모양이 보였습니다. 윤희는 짐을 나르다 멈추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물 한 컵을 가져와 신우이 등 뒤로 돌아가 조용히 아이 손에 쥐어줬습니다. 손이 차네. 이거 마시고 숨부터 천천히 고르자. 예린이가 고개를 들어 큰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 눈에는 엄마 앞에서 절대 꺼내지 못하는 말이 담겨 있었어요. 무섭다는 말이었습니다. 윤희는 아이 어깨를 살짝 눌러내려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소리만 내면 돼. 다른 건 다 괜찮아. 예린이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 윤희는 아이가 활을 쥔 왼손 엄지 위치를 봤어요. 엄지가 너무 깊이 말려 있었습니다. 저렇게 힘이 들어가면 활이 튀기 쉬웠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이 집의 윤희뿐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가 돌아서며 쏘아붙였어요. 음악도 모르는 사람이 괜히 아이한테 이상한 말 집어넣지 마요. 짐이나 챙겨요. 윤희는 한 발 물러났습니다. 예린이 손에 쥐어준 컵은 이미 비어 있었어요. 남편이 내려온 건 그로부터 한참 뒤였습니다. 넥타이를 빗둘게 맨 채로 윤희 표정을 한번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당신도 알잖아.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오늘은 조용히 넘어가. 누나 원래 저런 거잖아.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늘 그랬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내에게 침묵을 요구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사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결혼 전에 피아노를 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결혼할 때 집안 반대를 겨우 넘긴 뒤로 그 시절을 말하지도 묻지도 않았어요. 없던 일처럼 덮는 게 이 집에서 버티는 방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출발이 시작되자 시아버지가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윤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는 다 실었어요? 네, 아버님. 그게 오늘 시아버지가 윤희에게 한 유일한 말이었어요. 트렁크를 닫으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악보 가방 지퍼가 열려 있었어요. 삐져나온 악보 한 장, 거기 적힌 공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희의 숨이 짧게 끊겼어요. 26년 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객석 맨 앞줄에 앉아 끝까지 박수를 쳤던 날, 14살짜리 윤희가 마지막으로 무대에서 쳤던 곡이었어요. 트렁크를 닫는 손이 떨렸습니다. 뒷좌석에 올라탄 윤희는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렸어요. 검지와 중지가 허벅지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잊은 줄 알았던 곡이었는데 손가락은 먼저 기억하고 있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호텔까지 가는 내내 윤희의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호텔 현관에 차가 멈추자 윤희가 제일 먼저 내렸습니다. 양손에 드레스 커버와 간식 상자를 들고 짐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스태프 한 명이 윤희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업체 쪽이세요? 아니요. 가족이에요. 스태프는 윤희의 면 티셔츠와 양손 가득한 짐을 번갈아 보더니 어색하게 웃고 지나갔어요. 로비에서 신우이 가족은 재단 관계자 두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신우이 얼굴이 바뀌었어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딸의 해외 마스터 클래스 이력부터 유명 교수 개인 레슨, 이번 무대를 위해 섭외한 반주자 경력까지 줄줄이 읊었어요. 그러다 짐을 들고 옆을 지나가는 윤희를 힐끗 보더니 목소리를 한 톤 낮추며 웃었습니다. 저쪽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짐 정리 도와주시는 분이니까요. 윤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지는 않았어요. 14년을 이 집안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 집에서 자기 이름이 불린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거기요, 저쪽 분. 사람이 아니라 자리만 남은 느낌이었어요. 윤희는 짐을 다시 들었습니다. 대연회홀로 향하는 복도가 길게 뻗어 있었어요. 공연장은 호텔 2층 대연회홀이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 객석에는 200여 석의 의자가 반원형으로 놓여 있었어요. 앞줄에는 심사위원과 재단 이사진용 명패가 세팅돼 있었습니다. 그 명패 중 하나에 적힌 이름을 본 신우이의 입이 벌어졌어요. 해외음악학교 추천위원을 겸하는 음악원 원장이 직접 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예린이에게 달려가 속삭였어요. 오늘 틀리면 끝이야. 저분 앞에서 한번 잘하면 내 이름이 올라가는 거야. 알겠지? 윤희는 무대 뒤편으로 음료를 나르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16살 아이 등 위에 또 하나의 무게가 실리는 게 보였어요. 리허설이 시작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윤희의 발이 멈췄어요. 연회홀 안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반주자의 손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경력이 보이는 손이었고 객석에서 보면 흠잡을 데 없는 연주였죠. 하지만 윤희의 귀에는 다른 것이 걸렸어요. 피아노가 너무 앞서고 있었습니다. 예린이 바이올린으로 들어와야 할 자리에서 반주가 이미 반 발짝 먼저 나가고 있었어요. 전환부에서 바이올린이 새숨을 쉬기도 전에 피아노가 벌써 다음 마디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쫓기듯 활을 올리는 예린의 호흡이 복도까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윤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잊었다고 믿었던 리듬이 귓속에서 먼저 살아나고 있었어요. 14살 겨울 콩쿠르 무대 뒤에서 아버지가 해줬던 말이 아주 짧게 스쳤습니다. 숨 먼저 소리는 그 다음이야. 윤희는 다시 눈을 떴어요. 리허설 첫 구간이 끝나자 반주자는 악보를 넘기며 예린이 쪽은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가니까 그냥 맞춰서 들어오세요. 예린이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이 떨렸어요. 화를 내리는 손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반주자는 이미 다음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어요. 아이가 준비됐는지 숨을 쉬고 있는지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윤희가 보기엔 그게 가장 위험했어요. 무대 위에서 바이올린이 흔들릴 때 옆에서 받쳐줄 사람이 아니라 자기 길만 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신우이는 객석 앞줄에서 지켜보다가 리허설이 끊기자마자 무대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표정 좀 펴. 심사위원들 다 보고 있어. 내가 쪼그라들면 이 집안이 쪼그라드는 거야. 예린이 눈은 바닥을 봤어요. 신우이는 아이 드레스 매무새를 고치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끝이야. 내가 지금까지 들인 시간, 돈, 엄마 아빠 체면 다 내 어깨에 달린 거야. 16살 아이 어깨 위에 집안 체면을 통째로 올려놓고도 신우이는 그게 격렬하고 생각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아이를 위하는 엄마가 아니라 딸이라는 작품을 검수하는 사람 같았어요. 윤희는 무대 옆 통로에서 물병을 정리하며 그 장면을 봤습니다. 턱선이 잠깐 굳었어요. 리허설 쉬는 시간에 윤희는 대기실로 예린이 물병을 가져갔습니다. 문을 열자 예린이가 의자에 앉아 바이올린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멍하니 있었어요. 활을 쥔 오른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큰엄마. 예린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아주 작았습니다. 자꾸 제가 늦는 것 같아요. 반주 선생님이 먼저 가는데 제가 따라가질 못하겠어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윤희는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늦는 게 아니야. 내가 들어갈 자리를 피아노가 먼저 먹고 있는 거야. 내 호흡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쫓기는 느낌이 드는 거지. 예린이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벌어졌다가 다시 다물어졌습니다. 한동안 큰엄마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큰엄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윤희는 한 박자 늦게 웃었습니다. 그냥 오래 들으면 아는 거야. 오래 들으면 안다기엔 윤희의 목소리가 너무 정확했어요. 하지만 예린이에게는 그 한마디면 됐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거든요. 대기실 문이 열리며 신우이가 들어왔습니다. 윤희를 보자 눈이 차가워졌어요. 또 여기서 뭐해요? 애 인생 걸린 무대예요. 당신 감으로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고요. 윤희는 일어나며 물병만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온 윤희는 무대 쪽에서 반주자가 전화를 받는 모습을 봤어요. 목소리가 꽤 높았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리사이틀이요? 지금 여기 끝나면 바로 이동해야 한다고요? 반주자가 전화를 끊으며 스태프에게 물었어요. 여기 본 공연 몇 시에 끝나요? 저 바로 나가야 해서요. 리허설 한 번 더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스태프가 당황하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반주자는 이미 다음 일정 동선을 휴대폰으로 검색하고 있었어요. 윤희는 그 대화를 복도 끝에서 고스란히 들었습니다. 남편이 로비에서 올라오며 물었어요. 리허설 잘 됐대? 글쎄요. 뭐가 글쎄야. 누나가 뭐라 하면 괜히 분위기 흐려지니까 당신은 조용히 있어. 남편은 누나 얼굴을 먼저 살피러 연애홀 쪽으로 갔습니다. 다시 연애홀로 들어간 윤희는 객석 뒤편에서 프로그램 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스태프 한 명이 악보 뭉치를 들고 지나가다 한 장을 떨어뜨렸습니다. 윤희가 주워서 건넸는데 그 순간 눈이 멈췄어요. 페이지 순서가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저기요, 이 페이지가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요. 스태프가 놀라며 확인했습니다. 어머, 정말이네요. 어떻게 아셨어요? 흐름이 이상해 보여서요. 스태프는 고맙다며 가버렸어요. 윤희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공연 시작까지 1시간이 남았습니다. 객석에는 하나둘 사람들이 앉기 시작했고 앞줄에 백발의 노 교수가 프로그램 북을 펼치며 자리를 잡았어요. 대기실에서는 예린이가 바이올린을 아는 채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있었고 반주자는 휴대폰을 보며 다음 일정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윤희는 복도에서 문틈으로 그 안을 봤습니다. 예린이의 어깨가 다시 귀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아까 윤희가 눌러줬던 그 어깨가요. 아이는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었고 반주자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이 복도에 선 윤희뿐이었어요. 리허설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윤희는 객석 맨 뒤편에서 프로그램 북을 정리하며 무대를 봤어요. 앞줄에는 레슨 선생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고 신우이는 그 옆에서 등을 꼿꼿이 세운 채 딸의 무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전주가 시작됐어요. 반주자의 손은 여전히 빠르고 거침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예린이가 바이올린을 들어 첫 진입을 하려는 순간 피아노가 이미 다음 마디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예린이는 반 박자 늦게 활을 올렸어요. 급하게 따라붙으려다 활이 현 위에서 미끄러졌고 첫 음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예린이 어깨가 확 올라갔어요. 숨을 크게 들이켰지만 끝까지 다 쉬지 못하고 삼켜버렸습니다. 레슨 선생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심사위원 명패 옆에 앉은 한 교수가 펜을 들어 프로그램 북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신우이가 그걸 봤어요.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두 번째 구간으로 넘어갔어요. 전환부였습니다. 바이올린이 새 숨을 쉬고 들어가야 하는 자리였는데 피아노가 기다리지 않았어요. 예린이가 들어갈 틈을 찾다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활이 허공에서 한 번 멈췄다가 뒤늦게 내려왔어요. 음이 갈라졌습니다. 예린이 입술이 하얗게 변했어요. 활을 쥔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레슨 선생이 손을 들었어요. 잠깐 한 번 더 갈게요. 예린아, 거기서 좀 더 빨리 들어와야 해. 예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16살 아이가 200석짜리 무대 위에서 자기 잘못이라고 사과하고 있었어요. 반주자는 악보를 넘기며 아무 말 없이 준비 자세를 잡았습니다. 아이가 왜 늦었는지는 관심 밖이었어요. 윤희는 객석 뒤에서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예린이가 늦은 게 아니었어요. 피아노가 아이를 기다려주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무대 위 누구도 그걸 보지 못했어요. 다시 시작된 리허설은 조금 나아졌지만 윤희 귀에는 여전히 같은 문제가 들렸어요. 예린이가 자기 호흡이 아니라 반주자 호흡에 끌려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이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옆에서 숨 쉴 자리를 안 주니까 제 소리를 못 내는 거였습니다. 윤희의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곡 앞에서는 아직도 손가락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전환부에서 바이올린이 들어와야 할 자리, 반주가 한 박 쉬어줘야 할 자리, 그게 너무 선명하게 들렸어요. 리허설이 끝나자 신우이가 무대 옆으로 올라갔어요. 레슨 선생에게 작게 무언가를 물었고 선생은 좀 불안하긴 한데 본 공연 때는 괜찮을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윤희는 무대 아래 통로에서 물병을 정리하다가 신우이와 레슨 선생 사이를 지나게 됐습니다. 입을 열지 않으려 했어요. 이 집에서 14해를 살면서 배운 건 딱 하나였습니다. 며느리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예린이 활이 허공에서 멈추던 모습이 자꾸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아이가 자기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이던 그 장면이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예린이가 늦는 게 아니라 들어갈 숨이 없어요. 반주가 조금만 기다려주면 아이가 쫓기지 않을 것 같은데요. 레슨 선생의 손이 멈췄습니다. 악보를 넘기려던 손가락이 그대로 멈춘 거였어요. 스태프 한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린이도 무대 위에서 큰엄마를 봤어요. 아주 짧은 정적이었습니다. 그 몇 초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윤희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귀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레슨 선생이 입을 열려는 찰나 신우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낮을수록 더 무서운 사람이었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윤희가 대답하기도 전에 신우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음악은 배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고졸이 악보도 모르면서 리허설까지 흔들어요? 당신 수준으로 판단할 자리가 아니에요. 신우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레슨 선생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웃었습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집안 사정이 좀 그래서요. 이분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레슨 선생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린이가 무대 위에서 큰엄마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아이는 큰엄마가 맞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무서웠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활을 쥔 손에 더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윤희가 한 발 물러나려는데 남편이 복도에서 다가왔습니다. 분위기를 눈치챈 얼굴이었어요. 윤희 팔을 잡고 복도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한 거야? 반주가 아이를 안 기다려줘서 그런 거예요. 예린이 잘못이 아니라고요.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당신 말이 맞아도 지금은 입 다물어. 맞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분위기 망치면 끝이라고. 윤희는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남편은 대답 대신 복도 끝을 한번 훑더니 아무도 안 듣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말했어요.
당신 피아노 좀 쳤던 거 나도 알아. 근데 그게 지금 여기서 무슨 소용이야. 누나 앞에서 그 얘기까지 나오면 당신만 더 우스워져. 제발 조용히 있어. 알고 있었어요.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내의 과거가 아니라 집안의 리스크로 취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14해 동안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아내 말이 맞다는 이유로 아내 편을 든 적이 없었어요. 늘 분위기가 먼저였고 누나가 먼저였고 집안이 먼저였습니다. 윤희는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섰어요. 복도를 지나며 윤희는 무대 쪽에서 반주자가 스태프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 무대 끝나면 바로 나가야 해요. 본 공연 때 한 번에 가야 하니까 추가 맞춤은 어렵습니다. 이 정도면 학생이 따라와야죠. 스태프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반주자는 이미 전화기를 꺼내 다음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따라와야 한다는 말. 그 한마디가 무대 위에서 예린이가 겪게 될 일을 전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반주자는 학생을 잡아줄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길을 가고 아이가 거기 매달리든 말든 뒤를 돌아보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대기실 앞을 지나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예린이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물병을 열려고 했는데 손이 떨려서 뚜껑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양손으로 잡아봤지만 손가락에 힘이 없었어요. 결국 물병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 말을 빈 방에 혼자 앉아 꺼냈습니다. 저 오늘 못할 것 같아요. 윤희는 문 앞에서 한 발도 떼지 못했어요. 신우의 말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음악은 배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당신 수준으로 판단할 자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윤희 안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단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젠 누가 맞는지가 아니라 누가 무너질지가 보였어요. 공연 시작 20분 전이었습니다. 객석이 빠르게 차고 있었어요. 앞줄에는 재단 이사진과 심사위원들이 프로그램 북을 펼치며 자리를 잡았고 뒤쪽에서는 후원자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조명 기사가 마지막 핀 조명 테스트를 끝냈어요. 사회자가 무대 옆에서 대본을 한 번 더 넘기며 입안으로 순서를 중얼거렸습니다. 방금까지 연습이던 소리가 곧 평가가 될 시간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앞줄에서 재단 이사장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후원자 부인들과 인사하며 환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앞줄 명패 중 하나에는 해외 음악학교 추천위원을 겸하는 음악원 원장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무대에서 눈에 띄면 해외 연수 추천 명단에 오를 수 있었어요. 신우이가 1년을 공들인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무대 감독이 대기실 쪽으로 고개를 내밀며 말했어요. 15분 남았습니다. 연주자분들 준비해 주세요. 신우이는 재단 관계자에게 웃음을 보이다가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바뀌었어요. 대기실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대기실 안에 예린이는 의자에 앉아 바이올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드레스 소매 단추를 잠그려는데 손가락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2번, 3번 시도했지만 단추가 구멍을 못 찾았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숨이 얕고 빨랐습니다. 신우이가 들어서자 예린이 어깨가 확 올라갔어요. 지금 내 표정이 뭐야? 밖에 사람들 다 앉았어. 아까 리허설에서 흔들린 거 다 봤거든. 이제 와서 떨면 그동안 들인 게 다 뭐가 돼. 예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금 울 시간 없어. 내가 무너지면 엄마도 끝이야. 오늘 저 밖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군데. 이 정도도 못 버티면 여기까지 온 게 무슨 소용이야. 신우이는 딸 드레스 매무새를 잡아주면서도 잡아주는 손에 다정함은 없었어요. 옷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상품을 포장하는 손이었습니다. 복도에서 그 소리를 들은 윤희의 손이 주먹이 됐어요. 반주자는 대기실 옆 복도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8시 반까지는 도착할게요. 여기 1시간이면 끝나니까 바로 이동합니다. 전화를 끊은 반주자가 스태프에게 물었어요. 혹시 순서 당길 수 있어요? 저 다음 무대가 있어서 좀 빨리 끝내야 하거든요. 스태프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주자는 입술을 한번 깨물더니 시계를 봤어요. 그리고 대기실 쪽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학생한테 말해줘요. 무대에서 집중하면 괜찮을 거라고. 예린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확인할 생각도 없었어요. 학생 상태를 직접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달을 시키는 거였어요. 윤희는 그 대화를 복도 끝에서 고스란히 들었습니다. 윤희라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이 눈을 먼저 봤을 겁니다. 숨이 얼마나 짧은지,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그걸 먼저 확인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무대 옆에 앉을 사람은 윤희가 아니었습니다. 신우이가 대기실에서 나오며 레슨 선생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한 번만 더 맞춰볼 수 있을까요? 아이가 좀 불안해해서요. 레슨 선생이 반주자 쪽을 봤어요. 반주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한데 시간이 안 됩니다. 본 공연에서 한 번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신우이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비싼 돈 주고 섭외한 반주자에게 따질 수는 없었습니다. 재단 관계자와 레슨 선생이 보는 앞이었으니까요. 신우이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그럼 본 공연 때 잘 부탁드려요라고 말했지만 돌아서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복도에서 윤희와 마주쳤습니다. 화풀이할 곳이 필요한 사람의 눈이었어요. 하객 안내는 다 한 거예요? 앞줄 명패 순서 틀리면 큰일이니까 다시 확인해요.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잖아. 윤희는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공연 시작 10분 전이었어요. 무대 감독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연주자분 리허설 마지막 확인하시겠어요? 예린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바이올린을 들어 어깨에 올리는데 턱이 굳어서 제대로 고정이 안 됐습니다. 활을 오른손에 쥐었는데 손가락 끝 감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예린이가 현 위에 활을 올리려는 순간 활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딱 하는 소리가 대기실에 울렸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신우이가 얼어붙었어요. 레슨 선생이 입을 벌렸습니다. 스태프 한 명이 황급히 손을 뻗었지만 활은 이미 바닥에 있었어요. 마침 대기실 문 앞을 지나던 재단 관계자가 안을 들여다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신우이가 그 시선을 느꼈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복도에 있던 반주자도 소리를 듣고 대기실 쪽을 봤지만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시계를 한번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린이가 바닥에 떨어진 활을 주우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16살 아이가 떨리는 손으로 활을 집어들며 연거푸 사과했습니다.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요. 활을 주워든 예린이가 반사적으로 문 쪽을 봤어요. 큰엄마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 눈이 잠깐 거기 머물렀어요. 윤희는 복도에서 활 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순간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발끝이 이미 대기실 안을 향해 있었어요. 한 걸음이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신우이 눈빛이 먼저 꽂혔어요. 윤희는 또 멈췄습니다. 신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신 차려. 밖에 몇 명이 앉아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러면 끝이야. 예린이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울면 엄마가 더 무서워지니까요. 남편이 복도에서 상황을 보고 윤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또 거기 서 있어?
들어가지 마. 괜히 나서서 더 우습게 만들지 말고. 윤희는 남편을 보지 않았어요. 대기실 안에 예린이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화를 다시 쥐었는데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당신이 뭘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가 있어. 윤희는 그 말을 삼킨 채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집에서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26해 전에 잃어버린 자리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 아이가 같은 무대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무대 감독이 복도 끝에서 소리쳤어요. 5분 남았습니다. 신우이가 예린이 어깨를 잡고 무대 쪽으로 밀었습니다. 아이 등을 미는 손이었지 안아주는 손은 아니었어요. 예린이는 걸으면서도 고개를 돌려 복도 끝에 서 있는 큰엄마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아이 입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섭다는 말이었어요. 윤희는 그 자리에 서서 예린이가 무대 입구로 사라지는 걸 봤습니다. 이대로라면 망가지는 건 무대가 아니라 저 아이였어요. 지금 저 무대에 필요한 사람은 반주자가 아니라 저 아이를 기다려줄 사람이었습니다. 무대 감독이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반주자 선생님한테 연락 왔는데요. 이동 중에 접촉사고가 나셨답니다. 경찰 처리 중이라 출발을 못 하신대요. 대기실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아무도 바로 입을 열지 못했어요. 신우이가 전화기를 받아들었습니다. 반주자의 목소리가 짧게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사고 처리가 안 끝나서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신우이 손에서 전화기가 내려왔습니다. 몇 초 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예린이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신우이 얼굴에 남아있던 웃음이 한꺼번에 벗겨졌어요. 이를 악물었다가 입술이 떨렸다가 눈이 커졌다가 좁아졌습니다. 체면이 아니라 공포를 느끼는 얼굴이었어요. 지금 뭐라고요? 공연 시작이 몇 분 남았는데 레슨 선생이 급히 전화기를 꺼냈어요. 아는 반주자가 있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1명, 2명, 3명, 네 번째 전화를 끊으며 선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시간에 바로 올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들고 복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음악 전공 지인 하나 없는 자기 처지를 뒤늦게 깨달은 얼굴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아내가 그 세계에 있던 사람이라는 걸 지워가며 살았으니 그 세계에 연락할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대기실 앞에 나타나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안 시작해? 신우이는 대답을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뒤따라오며 손님들 기다리시잖아 하고 재촉했습니다. 신우이의 입에서 나온 건 해결책이 아니라 짜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선생님도 안 되고 사람도 없고. 무대 감독이 다가왔습니다. 5분 안에 결정 안 나시면 순서를 바꾸든지 취소 공지를 해야 합니다. 취소라는 말에 신우이가 얼어붙었어요. 시아버지 표정이 굳었습니다. 앞줄에 재단 이사장이, 음악원 원장이, 후원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취소가 되면 무대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집안이 1년 동안 쌓아 올린 체면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예린이는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바이올린을 아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숨을 들이쉬려고 하는데 목 안에서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울음이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아이는 더 이상 무대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숨 쉬는 것 자체가 힘들어 보였어요. 예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그냥 못 올라가요. 취소하면 안 돼요? 신우이가 돌아봤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포기하면 다 끝나.
예린이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윤희는 대기실 문 밖에 서서 그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선생을 봤습니다. 스태프를 봤어요. 남편이 전화를 끊는 걸 봤습니다. 아무도 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린이를 봤습니다. 26회 전 자기 무대에서 내려올 때 아무도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아버지만 끝까지 박수를 쳤습니다. 지금은 자기 무대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 아이도 같은 자리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반주할게요. 대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윤희에게로 갔어요. 신우이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지금 장난해? 집 나르던 사람이 갑자기 반주자라고? 윤희는 신우이를 보지 않았어요. 예린이만 보고 있었습니다. 악보 한번 보면 맞출 수 있어요. 예린이가 올라가야 하니까 제가 치겠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어요. 지금 당신까지 나서면 우리 집만 더 우스워져. 누가 당신 말을 믿겠어. 신우이가 이어서 쏘아붙였습니다. 고졸이 협주곡 반주를 하겠다고? 배운 사람들 무대에 당신이 앉는 순간 오늘은 끝이야. 윤희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설명할 시간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때 레슨 선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선생이 악보를 펼쳐 윤희 앞에 내밀었어요. 이거 보실 수 있으세요? 윤희는 악보를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한 번 넘겼어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여긴 아이가 먼저 숨을 쉬어야 해요. 피아노가 먼저 가면 또 쫓깁니다. 그리고 여기 페달 길면 예린이 소리가 묻혀요. 레슨 선생 손이 멈췄습니다. 눈이 달라졌어요. 아까 리허설 때 윤희가 했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이 선생도 이제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이번엔 아까와는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의 침묵이었어요. 신우이는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레슨 선생은 윤희를 한 번 더 봤어요. 아까 리허설 때 반주가 앞선다고 했던 그 며느리가 지금 악보를 읽고 있었습니다. 무대 감독이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예린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젖은 얼굴로 큰엄마를 봤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듯 다가왔어요. 말보다 손이 먼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윤희의 소매를 잡았어요. 손이 얼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큰엄마 팔에 닿는 순간 아이 손가락의 떨림이 아주 미세하게 줄었어요. 큰엄마, 저 정말 못하겠어요. 큰엄마가 옆에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희는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가는 손이었어요. 그 손을 잡는 순간 더 이상 망설일 게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방법 없으면 해보는 수밖에. 올라가게. 신우이가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시아버지가 말을 잘랐어요. 지금 따질 시간 있어? 신우이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윤희는 예린이 손을 놓지 않은 채 말했어요. 너만 무너지지 않으면 돼. 내가 따라갈 게 아니라 내가 내 손을 따라오면 돼. 예린이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겁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는 검소한 정장 차림 그대로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드레스도 아니고 무대용 구두도 아니었어요. 이 호텔에 짐을 나르던 그 옷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무대 입구를 지나는 순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해줬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긴장되면 물보다 숨부터 고르라. 윤희는 한번 크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무대 위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의자 높이를 한번 조절했어요. 악보를 펼쳤습니다. 객석에서 프로그램북의 반주자 이름과 다르다는 걸 눈치챈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앞줄에 노 교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우이는 객석 끝에서 두 손을 꽉 쥐고 이가 갈리는 표정이었어요. 남편은 멍하니 무대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예린이가 바이올린을 들고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큰엄마를 봤어요. 윤희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는 건반 위에 손을 올렸어요. 수군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예린이가 숨을 멈췄어요. 10손가락이 내려앉는 순간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조명이 내려앉았습니다. 무대 위에는 피아노와 바이올린 두 사람만 남았어요. 객석에서 프로그램북을 넘기는 소리, 속삭이는 소리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반주자 이름이 다르다는 걸 눈치챈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윤희는 건반 위에 올린 손을 아직 누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린이를 봤어요. 아이도 큰엄마를 봤습니다. 활을 쥔 손이 여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윤희가 아주 작게 거의 눈빛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먼저 갈게. 그 신호를 받았는지 예린이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어요. 윤희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첫 건반을 눌렀어요. 소리가 울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첫 화음이 공간을 채우는 방식이 달랐어요. 급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매달리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어수선하던 객석 공기가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속삭이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프로그램북을 넘기던 손이 멈췄어요. 잘 친다는 말보다 먼저 무대를 아는 사람의 소리라는 감각이 객석에 퍼졌습니다. 앞줄에 앉은 노 교수의 눈썹이 움직였어요. 프로그램북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레슨 선생은 등을 세우고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그 옆에 앉은 심사위원 한 명이 메모하던 펜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우이는 객석 끝에서 숨을 참고 있었어요. 첫 음 하나의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전주가 이어졌어요. 윤희의 손은 건반 위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건반에 닿자 떨림이 먼저 사라졌어요. 오래 비워둔 자리였는데 손은 돌아오는 길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린이가 들어올 차례였어요. 여기가 리허설 때마다 아이가 놓쳤던 자리였습니다. 이전 반주자는 이 지점에서 먼저 넘어갔어요. 윤희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박을 열어줬어요. 아이가 숨 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예린이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번엔 끝까지 다 쉴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으니까요. 활을 올렸어요. 처음으로 쫓기지 않는 진입이었습니다. 첫 소리가 나왔어요. 가늘었지만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리허설 때 2번이나 미끄러졌던 그 자리를 이번엔 제 발로 들어간 거였어요. 윤희가 그 소리를 피아노로 감싸줬습니다. 아이 소리가 혼자 서지 않아도 되게 옆에서 단단하게 받쳐주는 반주였어요. 앞서가는 반주가 아니라 아이 숨에 맞춰 걷는 반주였습니다. 두 번째 프레이즈에서 예린이 활이 살짝 흔들렸어요. 긴장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피아노 음을 한 올 부드럽게 깔아서 바이올린의 흔들림이 객석에 닿지 않게 감싸줬습니다. 예린이는 그걸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객석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게 윤희의 반주였습니다. 레슨 선생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같은 아이, 같은 곡, 같은 무대인데 피아노가 바뀌자 연주 자체가 바뀌고 있었어요. 첫 악장 전환부가 왔습니다. 리허설에서 예린이 음이 2번이나 갈라졌던 구간이었어요. 윤희는 악보를 보면서도 시선이 계속 예린이에게 갔습니다.
아이 어깨가 살짝 올라가려는 게 보였어요. 윤희는 전환부 진입 직전 피아노 음량을 한 단계 낮췄습니다. 소리로 앞서가는 게 아니라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아이에게 무대 중심을 넘긴 거였어요. 예린이가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피아노가 밀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귀가 먼저 알아챘어요. 아이 어깨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활이 현 위에서 안정됐어요. 그리고 전환부를 넘겼습니다. 리허설에서 2번이나 갈라졌던 그 구간을 이번에는 무사히 지났어요. 노 교수의 시선이 그 전환부에서 멈췄습니다. 윤희가 음량을 낮추고 한 박 기다려준 바로 그 지점이었어요. 예린이 활끝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큰엄마 피아노가 자기 옆에 있다는 걸 몸이 알기 시작한 거였어요. 진입이 틀릴까봐 조바심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피아노가 기다려줄 거라는 걸 이제 아이 귀가 믿고 있었어요. 첫 악장 후반으로 갈수록 숨이 깊어졌습니다. 리허설 때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린이 턱이 풀렸습니다. 활을 쥔 손가락에 핏기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무대에 올라오기 전 물병 뚜껑도 못 열던 그 손이었습니다. 레슨 선생이 옆에 앉은 스태프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다 말하고 있었어요. 저건 반주가 아니라 무대를 끌어주는 거라는 얼굴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하얗게 질렸지만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늘 주방과 현관에만 있던 사람이 사실은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지금 무대 위에서 200명의 숨을 멈추게 한 저 손이 매일 설거지를 하고 생수 박스를 나르던 손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객석 가운데서 입을 벌린 채 무대를 보고 있었어요. 옆에 앉은 후원자 부인이 반주 정말 잘하시네요. 집안분이세요? 하고 속삭이자 대답을 주저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못했어요. 시아버지도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무대 위의 며느리를 처음으로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첫 악장이 끝나고 짧은 정적이 왔어요. 기침도 속삭임도 프로그램 북 넘기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200여 명이 숨을 죽이고 무대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박수가 먼저 나오지 않은 건 사람들이 감탄보다 숨을 먼저 삼켰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손뼉을 치기엔 무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무대 뒤에서 지켜보던 스태프가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반주자가 바뀐 게 맞아요? 윤희는 악보를 넘겼어요. 악장 사이 짧은 틈에 예린이를 한번 봤습니다. 아이도 큰엄마를 봤어요. 거의 울 것 같은 눈이었지만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무섭다는 눈이 아니었어요. 고맙다는 눈이었습니다. 윤희는 다시 건반 위에 손을 올렸어요. 2악장 전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윤희의 손이 더 깊은 소리를 꺼냈어요. 1악장보다 느리고 더 조용하고 더 단단한 소리였습니다. 객석이 그 소리에 빨려 들어갔어요. 1악장이 무대를 세운 연주였다면 2악장은 무대를 울리는 연주였습니다. 윤희의 손끝에서 나오는 건 기교가 아니라 오래 눌러왔던 사람의 깊이 같은 것이었어요. 앞줄에서 노 교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전환부에서 윤희가 한 박 씌워줬던 그 방식, 소리를 앞세우지 않고 여백으로 아이를 기다려주던 그 호흡이 낯설지 않았어요. 저 한 박의 기다림, 저 여백을 여는 방식. 오래전에 가르쳤던 어떤 아이가 정확히 저렇게 쉬었습니다. 노 교수의 손이 무릎 위에서 아주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어요.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객석 뒤편에서 누군가가 낮게 물었어요. 저 반주자 누구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악장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예린이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활끝이 현 위에서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숨이 깊어졌어요. 리허설 때는 반주를 쫓느라 겨우 음을 냈는데 지금은 아이가 선율을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예린이가 자기 호흡으로 무대를 걷고 있는 거였습니다. 피아노가 쫓지 않으니까 아이 몸에서 긴장이 빠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활이 현 위에서 깊어질수록 소리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리허설 때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음색이었어요. 윤희는 건반을 치면서도 시선이 계속 예린이에게 갔습니다. 아이 어깨 높이 활을 쥔 손의 힘, 턱이 풀렸는지, 숨이 막히지 않는지, 악보를 읽는 눈이 아니라 사람을 읽는 눈이었어요. 레슨 선생은 더 이상 다리를 꼬고 앉지 않았습니다. 등을 세우고 무대를 보고 있었어요. 이제는 학생 무대를 보는 눈이 아니라 피아노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2악장 중반에 어려운 구간이 왔어요. 바이올린이 높은 음역을 올라가며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는 지점이었습니다. 리허설 때 예린이 음이 2번이나 갈라졌던 바로 그 구간이었어요. 예린이 활을 올리는 순간 손끝이 다시 굳었습니다. 호흡이 짧아졌어요. 아이 어깨가 올라가려 했습니다. 리허설 때의 기억이 아이 손에 남아 있었어요. 객석 앞줄에서 심사위원 한 명이 펜을 들었습니다. 메모를 시작하려는 손이었어요. 윤희가 봤어요. 아이 어깨도 심사위원 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피아노 다이내믹을 한 단계 낮췄어요. 소리를 줄인 게 아니라 아이에게 공간을 준 거였습니다. 동시에 페달을 살짝 풀어 피아노 울림을 얇게 만들었어요. 바이올린이 무대 위에서 홀로 서야 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윤희는 무대 전체를 아이에게 넘기고 자기는 한 발 뒤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내가 가. 내가 받을게. 예린이가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피아노가 밀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귀가 먼저 알아챘어요. 아이는 한 번 크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활을 밀어 올렸어요. 높은 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리허설에서는 한 번도 올라가지 못했던 음역이었어요. 활이 현 위에서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겁이 아니라 집중으로 그 음을 밀어 올린 거였어요. 윤희는 밀어붙이지 않고 받아줬습니다. 아이가 올라가면 피아노가 아래에서 깔아주고 아이가 내려오면 피아노가 옆에서 함께 걸었어요. 그 소리가 객석 천장까지 닿았습니다. 객석이 숨을 삼켰어요. 아까 펜을 들었던 심사위원이 펜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메모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얼굴이었어요. 객석 뒤편에서 누군가가 아주 낮게 속삭였어요. 대타 맞아? 저 반주가 무대를 붙들고 있네. 신우이는 객석 끝에서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도록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대를 못 보겠는 게 아니라 자기 얼굴을 못 들겠는 거였어요. 아까 복도에서 한 말들이 귓속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괜히 나서지 마. 되지도 않는 소리 하면 더 망신이야. 누가 당신 말을 믿겠어. 매일 보던 손이 오늘 처음 낯설었어요. 늘 주방에만 있던 사람이 사실은 저 무대의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기가 지워버린 시간이 건반 위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옆에 앉은 후원자 부인이 며느님이 저렇게 대단한 분이셨어요? 하고 물었을 때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아버지는 팔짱을 풀었어요. 처음으로 며느리를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대 위에 선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예린이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큰엄마가 옆에서 받쳐주니까 아이는 겁내지 않고 제 소리를 밀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2악장 후반으로 갈수록 활이 깊어졌습니다. 리허설 때는 반주에 끌려다니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피아노와 나란히 걷고 있었어요. 선율 하나를 마칠 때마다 아이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무섭다는 눈이 아니었어요. 집중하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연주자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윤희는 끝까지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클라이맥스를 향해 올라갈 때 피아노는 아래에서 받쳐주기만 했어요. 예린이가 가장 높은 음역을 밀어 올릴 때 윤희의 피아노는 오히려 가장 조용해졌습니다. 아이 소리가 무대 위에서 홀로 서게 만들어준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화음을 향해 예린이가 활을 끝까지 밀었을 때 윤희는 아이 숨이 끝나는 지점을 정확히 읽고 피아노를 함께 내렸습니다. 둘의 마지막 음이 동시에 끝났어요. 마치 같은 숨을 쉬는 사람들처럼 정적이 왔어요.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200여 명이 그 호흡에 잡혀 있었어요. 방금 무대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직 다 소화하지 못한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박자 늦게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예의 박수가 아니었어요. 놀라움이 섞인 박수였습니다. 누군가는 무대 위 바이올린에, 누군가는 피아노에, 누군가는 그 둘 사이의 호흡에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앞줄에서부터 뒤쪽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아까 펜을 들려던 심사위원은 이미 펜을 내려놓고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무대 뒤에서 지켜보던 레슨 선생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반주가 바뀐 게 아니라 무대가 바뀐 거야. 예린이는 무대 인사를 하면서도 큰엄마 쪽을 계속 봤어요. 아이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이번엔 무섭거나 고마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무대를 해냈다는 얼굴이었어요. 활을 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무대에 올라오기 전 의자에 주저앉아 저 못 올라가요라고 했던 아이와 같은 아이였어요. 앞줄에서 노 교수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습니다. 프로그램북을 다시 펼쳐 반주자 이름을 확인했어요. 거기 적힌 이름과 무대 위에 앉은 사람은 달랐습니다. 노 교수의 시선이 윤희 손으로 갔어요. 저 전환부에서 소리를 낮추고 비켜서던 판단, 아이 숨을 먼저 읽고 여백을 열어주던 그 호흡, 클라이맥스에서 오히려 뒤로 빠지며 아이를 세우던 그 방식. 수십 년 전에 가르쳤던 한 아이가 정확히 저렇게 쉬었습니다. 저렇게 기다렸어요. 저렇게 사람을 먼저 읽었습니다. 저 손을 노 교수는 알고 있었어요. 다만 그 아이가 이 자리에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노 교수의 입이 아주 천천히 열렸어요. 잠깐 저 손. 박수가 잦아들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앞줄에 노 교수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프로그램북을 다시 펼쳐 반주자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거기 적힌 이름과 무대 위에 있던 사람은 달랐어요. 노 교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윤희는 피아노 앞에서 일어나 조용히 무대 뒤로 빠지려 했어요. 예린이가 먼저 큰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활을 쥔 채 큰엄마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큰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윤희는 아이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신우이가 대기실 앞까지 왔지만 다가오지 못했어요. 예린이가 엄마보다 먼저 큰엄마에게 달려간 걸 봤으니까요. 예린이가 무대 인사를 하면서도 큰엄마 쪽을 계속 봤던 것도 처음으로 자기 무대를 해냈다는 눈빛이었던 것도 다 봤습니다. 신우이는 그 자리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때 노 교수가 무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줬어요. 이 자리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노 교수가 윤희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건반 위에서 내려온 지 얼마 안 된 그 손을 봤어요. 그리고 윤희 얼굴을 봤습니다. 전환부에서 한 박 비켜서던 그 판단. 아이 숨을 먼저 읽고 여백을 열어주던 그 호흡.
클라이맥스에서 오히려 뒤로 빠지며 아이를 세우던 그 방식.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렇게 사람을 먼저 읽는 손을 노 교수는 수십 년 동안 딱 한 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이 자리에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노 교수의 입이 열렸어요. 혹시 한윤희인가요? 20해 전 국내 콩쿠르계를 뒤집어 놓고 갑자기 사라진 그 아이 말입니까? 무대 뒤가 멈췄습니다. 신우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남편이 멈췄습니다. 레슨 선생 눈이 커졌어요. 재단 관계자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 음악계에 몸담은 사람이라면 그 이름을 모를 수가 없었어요. 14살에 전국 콩쿠르를 석권하고 해외 유학까지 내정됐다가 어느 날 소식이 끊겼던 아이. 사라진 게 아니라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들 했지만 그 뒤로 아무도 소식을 찾지 못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무대 위에서 불렸어요. 스태프 한 명이 옆 사람 소매를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 한윤희가 맞아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윤희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에서 14해 동안 한 번도 불리지 않았던 이름이었어요. 며느리, 거기요, 저쪽 분. 그렇게만 불리다가 오늘 처음으로 자기 이름이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이 무대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 입에서. 너무 오래 묻어두었던 이름이라 불려도 자기 이름인지 한 박자 늦게 알아챈 거였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코끝이 시큰했어요. 윤희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노 교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윤희 손을 잡았어요. 손끝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노 교수는 그 거칠어진 결을 보고 잠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 손이 26해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를 손끝에서 읽고 있었습니다. 맞구나. 이 손이야. 내가 어떻게 있겠나. 그때 신우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웃음기 없는 얼굴이었어요. 선생님, 잠깐요. 이 사람은 저희 집 며느리예요. 정규 음악 교육은 받지 않은 사람이고요. 고졸이에요. 오늘은 반주자가 사고가 나서 급하게 올라간 거라서 너무 크게 봐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 교수가 신우이를 봤습니다. 한 박자 조용했어요. 그 침묵이 꽤 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이 자리에서 노 교수가 사람을 저렇게 오래 바라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학벌이 사람의 음악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날카롭지도 높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한마디에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고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무대에서 가장 정확하게 음악을 들은 사람이 이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당신들이 함부로 평가할 사람이 아니에요. 신우이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평소에는 어떤 자리에서도 말이 막힌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레슨 선생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단 관계자들 시선이 신우이에게로 천천히 옮겨갔어요.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의문이었어요. 노 교수가 주변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직접 지켜보던 아이였어요. 14살에 처음 봤을 때 사람 숨을 먼저 읽는 연주를 하는 아이는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끝까지 그 손을 놓지 않으려 했는데 어느 날 소식이 끊겼어요.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묻혀 있었던 거였어요. 윤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신 뒤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 한마디에 주변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피아노를 놓고 대학을 포기하고 어머니와 생계를 책임지고 결혼해서 이 집안에서 이름 없이 살아온 26해가 그 한 문장 안에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오늘 아침부터 이 사람에게 했던 말들이
전부 자기한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고졸이라고, 당신 수준이 아니라고, 음악도 모른다고, 짐이나 나르는 사람이라고. 그 말들이 지금 이 무대 위에서 전부 뒤집혔어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복도에서 했던 말들이 귓속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되지도 않는 소리 하면 더 망신이야. 누가 당신 말을 믿겠어. 매일 보던 손이 오늘 처음 낯설었어요. 자기가 지워버린 시간이 건반 위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노 교수가 윤희 손을 꽉 쥐며 말했어요. 이번 주 안에 꼭 보자. 내 손을 이대로 묻어둘 수 없어. 내 아버지도 그렇게 말했을 거야. 아버지라는 말을 듣는 순간 윤희 눈에 처음으로 물기가 번졌습니다. 무대 위에서도 신우이 앞에서도 남편에게 입 다물라는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라는 말 앞에서는 못 버텼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그 손이 오늘 다시 건반 위에 올라갔었어요. 묻힌 줄 알았던 시간이 그 자리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리셉션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원래 이 자리는 신우이 딸 예린이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재단 관계자들이 예린이를 격려하고 신우이가 감사 인사를 돌리고 시아버지가 뒤에서 체면을 세우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먼저 찾는 건 윤이었어요. 반주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실례지만 어디서 공부하신 분이세요? 혹시 다른 연주 활동도 하시나요? 연락처를 여쭤봐도 될까요? 윤희는 짧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올해 무대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이 무대가 급해서 올라간 거였어요. 그 말에 사람들 표정이 더 달라졌어요. 오래 떨어져 있었다는 사람이 저 정도 무대를 했다는 게 오히려 더 놀라운 일이었으니까요. 후원자 부인 한 명이 신우이 쪽을 보며 물었습니다. 집안에 저런 분이 계셨는데 왜 한 번도 못 뵀죠? 신우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평소에는 어떤 자리에서도 말이 끊기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린이가 큰엄마 옆에 붙어서서 재단 관계자에게 말했어요. 오늘 제가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건 큰엄마 덕분이에요. 큰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무대에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신우이가 그 말을 들었어요. 10년간 돈을 쏟고 선생을 붙이고 해외까지 보낸 딸이 사람들 앞에서 큰엄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레슨 선생이 윤희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어요. 아까 리허설 때 하셨던 말씀 맞았습니다. 반주가 아이를 끌어간 게 아니라 아이를 살려준 거였어요. 신우이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자기가 비싼 돈 주고 붙여온 선생이 며느리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리셉션장 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조용해졌어요. 오늘 우리 집 무대를 살린 건 다름 아닌 내 며느리였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몰라도 한참 몰랐어요. 다들 알아두시게. 재단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수 한 명이 좋은 며느리 두셨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처음으로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까지 며느리는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며느리를 시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이름 있는 사람으로 세운 거였어요. 그 한마디 뒤로 리셉션장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핸드백을 꽉 쥔 채 윤희를 부르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며느리라고 부르기엔 오늘은 그 호칭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그렇다고 이름을 부르기엔 14해 동안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었어요. 결국 몸조심해요라고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건넨 첫 번째 부드러운 말이었어요. 신우이는 리셉션장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원래 이 자리의 주인공은 자기 딸이어야 했는데
지금 중심에 서 있는 건 자기가 짐이나 나르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던 며느리였어요. 따님도 좋았지만 며느님 반주가 더 인상적이었다는 말이 들렸을 때 신우이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어요.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무시한 사람을 세상이 먼저 알아봐 버렸으니까요. 1년을 공들여 연결하려 했던 그 노 교수가 자기가 짐이나 나르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던 며느리의 손을 먼저 잡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대 실패보다 더 치명적이었어요. 남편이 윤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물병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윤희야, 나 오늘 내가 정말 미안해. 이번엔 진짜 달라질게. 윤희가 남편을 봤어요. 화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아까 복도에서 뭐라고 하셨죠?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무대에 앉는 순간 집안 망신이라 했죠. 누가 당신 말을 믿겠냐고도 했고요. 그 말 평생 잊지 않을게요. 남편이 손을 내밀었어요. 윤희가 한 발 물러났습니다. 이상하네요. 아까는 내 손이 창피하다더니 이제는 잡고 싶어요? 남편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윤희는 그 손을 한 번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예린이부터 챙겨요. 아이 오늘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도 눈물도 없었어요. 14해 동안 조용히 넘어가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이 오늘은 끄덕이지 않았어요. 남편이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14해 동안 당신은 뭘 잘해요? 라고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 대가가 지금 허공에서 멈춘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노 교수가 윤희에게 다시 다가왔어요. 손에 명함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들어오는 성인 연주자 연수 과정이 있어. 장학 심사까지 연결되는 자리야. 내가 추천은 해줄 수 있지만 내가 직접 와서 쳐야 한다. 윤희는 명함을 받았어요. 음악원 원장이라는 직함과 해외 음악학교 추천위원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손을 묻어둘 생각은 하지 마라. 내 아버지 목까지 살아야지. 윤희는 명함을 오래 바라봤어요. 오늘 아침 이 호텔에 짐을 나르며 들어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신우이는 저쪽은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했어요. 그 손에 지금 명함이 있었습니다. 같은 손이었어요. 하지만 같은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예린이가 옆에서 큰엄마 팔을 잡았어요. 큰엄마 다음에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윤희는 아이 머리를 한번 쓸어줬습니다. 대답 대신 웃었어요. 참아서 짓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윤희는 많은 것을 되찾았어요. 이름을 되찾았고 손끝을 되찾았고 자기가 누구였는지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되찾은 건 이 웃음이었어요. 윤희는 명함을 정장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늘 아침 짐을 나르던 바로 그 정장이었어요. 그동안 닫혀있던 문이 이 작은 종이 한 장 위에서 다시 열리고 있었습니다. 노 교수에게서 연락이 온 건 공연 다음 날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어젯밤보다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이번 달 말에 해외음악학교 부설 성인 연주자 연수과정 사전 오디션이 있다. 장학심사까지 연결되는 자리야. 내가 추천은 해줄 수 있지만 내가 직접 와서 쳐야 한다. 윤희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44살이었습니다. 26해 동안 제 이름으로 무대에 앉아본 적이 없었어요. 나이도, 경력 단절도, 영어도, 오디션 준비 비용도, 어머니 병원비도 전부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현실이 한꺼번에 눌러왔어요. 지금 와서 제가요? 노 교수가 웃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자기 길을 포기하는 거다. 내 손은 어젯밤에 이미 답을 보여줬어. 윤희는 전화를 끊고
오래 앉아 있었어요. 안주머니에서 어젯밤 받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거기 적힌 글씨가 26회 동안 닫혀있던 문처럼 느껴졌어요. 문을 열면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문 앞에 서본 게 26해 만에 처음이었어요. 다음 날 윤희는 친정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전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무대에 올라간 것, 노 교수가 알아본 것, 오디션 이야기까지. 어머니는 듣다가 손등으로 눈을 닦았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울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방 구석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빛바랜 콩쿠르 사진, 상장 한 장, 그리고 오래된 악보가 들어 있었어요. 버리지 못했다. 내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품고 있던 거야. 악보 귀퉁이에 아버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윤희 손끝만은 절대 포기시키지 말자. 윤희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시댁에서도 무대에서도 신우이 앞에서도 남편에게 입 다물라는 말을 들어도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글씨 앞에서는 못 버텼어요. 어머니 앞에서만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딸 손을 잡았어요. 그때 내 손 놓게 한 거 아직도 미안하다. 윤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딸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이번엔 가라. 이번엔 엄마가 가지 마라가 아니라 가라 하고 싶다. 이제는 내 차례다. 윤희는 오래 걸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 여권과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알아봤어. 비행기 편이랑 숙소도 찾아놨어. 이번엔 내가 같이 갈게. 윤희는 여권과 서류를 받습니다. 결혼하고 14해 만에 남편이 처음으로 아내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거였어요. 하지만 윤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작 아내가 새벽부터 혼자 꽃바구니를 정리하고 생수박스를 나르고 신우이에게 하녀 취급당할 때는 한 번도 나서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오늘만 참아. 괜히 긁지 마. 누나 원래 저런 거잖아. 그렇게 14해를 아내 입을 막아온 사람이 세상이 아내를 알아본 뒤에야 여권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 서류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작 자기가 가장 필요할 때 이 식탁 위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요. 윤희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근데 이번엔 나 혼자 갈게요.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윤희야, 이번엔 진짜 다르게. 윤희가 남편을 봤어요. 화가 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이번엔 저를 먼저 살아야 해서요. 당신이 같이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처음으로 나로 가는 길이에요. 남편 눈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윤희에겐 더 이상 그 눈물이 닿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윤희가 떠난다는 말에 오래 침묵하다가 봉투 하나를 말없이 내밀었어요. 필요할 거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과라고 부르기엔 너무 늦었고 지원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적었지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치였어요. 시어머니는 현관에서 윤희를 봤습니다. 하다가 멈췄어요.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14해 동안 한 번도 부른 적 없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몸조심해요라고만 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한 첫 번째 부드러운 말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윤희에게 직접 말을 걸지 못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끝내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윤희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예린이가 찾아왔어요. 손에 작은 바이올린 브로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큰엄마, 이거 큰엄마 거예요. 큰엄마가 무대에서 저한테 해준 것처럼
이것도 큰엄마 옆에 있을 거예요. 윤희가 브로치를 받았습니다. 작고 가벼운 것이었지만 무대에서 아이가 처음으로 제 소리를 냈던 그 순간이 손끝에 닿는 것 같았어요. 다음엔 제가 큰엄마 무대 보러 갈게요. 꼭이요. 윤희는 아이 머리를 쓸어줬어요. 그때는 내가 더 잘하고 있을 거야. 예린이가 웃었습니다. 무대 전날 저 못 올라가요라고 울었던 아이가 지금은 큰엄마를 보내주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바뀐 것도 윤희가 남긴 것 중 하나였습니다. 공항이었어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와 있었어요. 손에 낡은 악보와 새 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윤희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악보는 내 아버지 거고 노트는 엄마 거야. 이제 내 인생 써. 윤희는 그걸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딸을 보내본 적은 있어도 이렇게 보내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이번엔 생계 때문이 아니라 딸이 자기 길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출국장 앞에서 윤희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작고 마른 어깨였습니다. 26해 동안 딸 손을 놓게 한 죄책감을 안고 살았던 어깨였어요. 윤희는 그 어깨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미안해할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평생을 미안해하며 살았지만 정작 딸의 삶을 지운 건 어머니가 아니라 이 집안이었습니다. 남편은 주차장 쪽에서 멀리 보고 있었어요.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14해 동안 아내를 당연하게 여겼던 대가가 출국장 앞에서 한 발도 다가가지 못하는 거리로 돌아온 거였어요. 윤희는 정장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명함이 있었어요. 그 옆에 아버지 글씨가 적힌 악보가 있었습니다. 예린이가 준 브로치가 정장 깃에 달려 있었어요. 짐을 나르던 정장에 아버지 악보에 스승 명함에 조카 브로치에 어머니 노트에 윤희의 모든 시간이 그 가방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출국장 자동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시댁의 며느리 자리로 돌아가려는 미련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가 선택한 길 위에 서 있었어요. 그날 윤희가 되찾은 건 며느리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에 잃어버린 자기 이름이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곳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언제나 행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